자, 앞 슬라이드까지는 우리가 팀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의사소통 기술은 팀원 간의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공학자가 소비자에게 우리의 의도와 우리 기술의 핵심을 전달하는 것도 의사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의사소통이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도면과 도식의 작성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성공하는 엔지니어의 필수 요건이며 많은 연습과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함. 자, 의사소통 기술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 번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기술을 습득하게 되겠죠. 처음부터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학자의 의사소통 기술은 크게 두 가지죠. 여기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도면과 도식의 작성 등이 있는데, 크게는 효과적인 기술 문서 작성, 그 다음에 효과적인 발표 기술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 문서 작성은 쓰기죠. 쓰기가 되겠고, 발표 기술은 말하기가 되겠죠. 자, 헨리 워드 비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표현되기 전까지는 분명해질 수 없다. 글로 쓰거나 말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 실행하지 않는다면 생각은 동명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디어가 실현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쓰레기 상태로 남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기술을 반드시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학 과정 동안 습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 두 가지 기술문서 작성, 그 다음에 효과적인 발표 기술 중에서 전 개인적으로 발표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발표 같은 거를 수업 때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취업을 할 때나 대학원을 가서도 발표를 많이 하게 되죠. 취업 면접에서도 결국은 내 생각을 짧은 시간 안에 발표를 하는 거고, 그다음 대학원을 가서도 내가 연구한 내용을 모든 사람들한테 정해진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효과적인 발표 기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에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요인이 뭐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내적 요인이랑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내적 요인은 언어, 문화, 가치관, 편견, 기억, 경험, 그 다음에 본인의 사고 경향, 그 다음에 지식 수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 환경적 요인은 시끄러운 환경이나 말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공학자의 의사소통 장애 요인은 무엇일까요? 비슷하겠죠. 일반 사람들과 같이 이런 아까 말한 요인들, 언어라든지 문화, 가치, 기억, 경험, 그리고 학업 수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학자가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가가 비전문가에
의사에게 의사소통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끼리 또는 전문가끼리 직장 상사와 직장 상사가 이제 부하에게 하는 의사소통은 굉장히 쉽죠. 서로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아는 용어도 많고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부하가 상사에게 뭐 의사소통을 하거나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의사소통을 하거나 전문가가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의사소통을 할 때 의사소통이 어렵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그런 내적 요인들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학자가 의사소통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모른다는 게 공학자의 의사소통 장애 요인의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전문 용어나 약어를 너무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전문 용어를 풀어서 써주거나 약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뭐 공학자 간에 의사소통을 할 때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만 일반인들, 뭐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공학자는 공학만 하기 때문에 글쓰기나 뭐 책 읽기 이런데 좀 관심이 적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학적 능력이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글쓰기라든지 책 읽기를 많이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별도의 교육과 글쓰기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 훈련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재밌는 그림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경우를 가져온 건데요. 남자랑 여자랑 전화통화로 얘기를 하고 있죠. 남자는 보고 싶다고 했는데 여자는 배고파로 이해했죠. 그거는 이제 내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이제 배가 고프니까 보고파가 배고파로 들린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소통 장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기술문서 개요 및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술문서란 예전에는 이공계 출신 기술자나 과학자가 글을 쓰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고서, 논문 및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만 한정을 뒀죠. 그래서 어려운 용어를 쓰거나 자기들만 아는 내용들을 어렵게 써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기술보고서, 논문 및 연구보고서만 기술문서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소비자와 의사소통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니까 전문가들만 이해하는 이런 내용들을 쉽게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기술문서도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시각화나 전자 매뉴얼화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기술문서 작성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 뚜렷함, 애매모호지 않고 의심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됨. 이거는 이제 기술 보고서나 뭐 소비자와 의사소통할 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써야겠죠. 그다음 간결성도 비슷한 거죠. 너무 주저리주저리 쓰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핵심만 딱딱 써야 된다는 거고요. 정확성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틀린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거고, 논리적 구성은 뭐 작성하기가 용이한 서식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라는 거고, 독자의 초점이 좀 중요하겠죠. 옛날에는 기술문서가 아까 말했듯이 이공계 출신 기술자나 과학자의 글쓰기 해서 자기들만 봤지만 이제는 소비자에게 얘기하는 경우도 존재하죠. 그래서 이 소비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술문서를 쓸 때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료들,
소비자에게 쓸 때 기술 문서 쓰는 방식이 달라져야겠죠.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독자가 누구냐를 신경을 쓰고 기술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신뢰성은 뭐 기술의 연구, 분석, 종합, 시험 결과를 모두 포함해야 된다는 거고요. 시기의 적절성은 제품 사용 또는 프로젝트 답기 등의 일정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논문 같은 경우는 뭐 논문 제출 마감 일정까지 해야 된다는 거고, 제품 같은 경우 제품 뭐 소개하는 기술 문서는 제품이 이제 프로모션 되기 전까지는 완료가 돼야 된다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술문서 작성법을 뭐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약도 그리듯이 쉽게 접근. 그러니까 꼭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써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줄이라는 거죠. 그러면 핵심만 전달이 돼서 사람이 기억하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는 사람을 고려한 글쓰기.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전달해야 되죠. 그리고 읽는 사람이 누군지도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읽는 사람이 소비자면 그 소비자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만 전달을 해야 되고, 이 읽는 사람이 전문가면 이 전문가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써야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읽는 사람들은 결론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 결론을 잘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앞에 써주는 게 좋겠죠. 아니면 앞에 쓰고 뒤에 반복,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 용어를 쓰지 않는 글쓰기. 그러니까 상대가 기술을 모르는 일반인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핵, 증기, 공급, 개통이 있죠. 이렇게 하면 저도 잘 못 알아듣죠. 저는 이제 전자전기공학 전공이니까 이게 보일러 대신 핵분열로 생긴 열로 증기를 발생시키는 개통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서도 바로 느낄 수가 있죠. 서로 전공만 달라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누군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급적 전문 용어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면 이런 기술 문서를 쓸 때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글쓰기. 여기서 TW는 테크니컬 라이팅 기술 문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TW 1, 2, 3 법칙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그래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글쓰기, 핵심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함, 형용사와 부사는 될수록 줄여야 함, 읽는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함. 이 말은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장에 주어를 넣어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 말하는 것처럼 이제 구어 같은 경우는 주어 같은 걸 잘 안 쓰죠. 그런데 이 글을 쓸 때는 상황이나 이런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오직 글밖에 없기 때문에 주어를 반드시 넣어주는 게 좋고요. 문장은 수동태보다는 능동태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이죠. 자, 다음 의사소통 기술은 발표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탁월한 발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또는 용어를 사용해야 된. 그다음에 충분한 성량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해. 충분히 큰 목소리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탁월한 발표자는 이 3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구두 발표 시 주의사항 및 준비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발표의 목적을 파악하고 청중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 말은 이 발표가 제품 소개냐 아니면 진짜 전문가를 상대로 한 기술 소개냐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소비자에게 제품을 소개하는 거면
굳이 어려운 용어들을 쓸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기술을 전문가들에게 발표를 한다고 하면 조금 어려운 용어들을 써도 크게 무방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쉬운 말로 반복해서 설명한다. 쉬운 말로는 뭐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반복해서 설명한다가 중요하겠죠. 중요한 사항은 구두 발표할 때 가급적이면 계속 반복해서 머리에 내릿속에 낙인 머릿속에 기억하게 남겨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미리 적어둔 거를 읽지 않는다. 이거 대부분 학생들이 발표를 시키면 물론 이제 학부생들은 대부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종이에 글을 적어와서 글을 그냥 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안 좋은 발표입니다. 듣는 사람도 집중하지 못하고 듣는 사람이 보기에도 뭐라고 할까요? 그 발표자한테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절대 미리 적어둔 거를 읽지 않고 가급적이면 외워서 발표하는 거를 습관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글보다는 시청각 자료, 그림이나 도표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고요. 발표 연습을 하라. 뭐 이 발표 연습을 안 하고 발표를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하라. 이거는 나중에 질의응답이나 내가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그거를 예측을 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구두로 발표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발표가 되겠죠. 그리고 발음이 혼동되는 말은 미리 사전을 찾아본다. 뭐 영어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탁월한 발표자가 되는 법은 청중이 경청하게 만들어야 함. 잘 들리도록 크게, 정확한 언어 사용, 청취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흥미를 끄는 단어로 명확하게, 청취자의 사고 경향, 지식 수준 및 문화적 경험에 대한 이해, 청취자의 반응을 유도. 이거는 이제 뭐 질문 같은 게 될 수가 있겠고, 여기에 좀 더 추가를 하자면 뭐 위트 있는 농담 같은 걸 해서 청중이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반복적인 연습이 탁월한 발표자를 만들어낸다. 초보자는 30초의 메시지 발표를 위해 1시간 이상 준비를 해야만 완벽한 발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열심히 연습해서 발표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과목 최종 발표에서도 누군가는 발표를 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발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소통 기술의 하나인 마인드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인드맵은 1970년대 초 영국의 심리학자 토니 부잔이 제안한 창의적 사고 기법입니다. 이 아저씨가 토니 부잔이고요. 그래서 마인드맵은 인간의 두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표현 방법이. 인간의 두뇌는 주요 개념, 그러니까 어떤 용어 같은 거를 상호 연결해서 또는 연관해서 종합적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개발된 게 마인드맵이 되겠습니다. 자, 마인드맵의 활용 영역은 학습 및 탐구 내용 정리, 새로운 일의 계획 및 기획, 회의 내용 정리, 자료조사, 기획서 및 보고서 작성 등 원활한 의사소통과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활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기술뿐만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서도 이 마인드맵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텐데 아까 앞에 설명만 들었을 때는 마인드맵이 뭔지 참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뭐 작성법은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 컴퓨터라는 어떤
주제가 있죠. 그럼 이 컴퓨터웨어와 컴퓨터와 연관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쭉쭉 뻗어서 줍니다. 그리고 요것들과 관련된 용어들을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고 사람의 뇌가 이런 식으로 뭐 기억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마인드맵이라고 하고 우리가 주로 의사소통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전공 탐색학이죠. 그래서 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인가 본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게임, 보안 이런 게 있고 거기에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쭉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마인드맵 작성 사례 두 행복의 조건 사색하기. 요 작성한 사람이 행복이란 자기 기준에서 행복이 뭔지 쭉 정리를 한 거죠. 꿈이 있는 거고 여기 꿈이고 이거는 사랑. 이건 뭔가요? 이거는 음식인가 본데요. 음식이고 이거는 돈과 관련된 건가요? 뭐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재밌게 눈에 확 들어오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의의 기술 정리하기. 회의의 기술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마인드맵이 눈에 확실히 한 번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마인드맵이 뭔지 살펴봤죠. 그러면 마인드맵의 특징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적 사고, 비주얼 띵킹 기법이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모든 과정을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듯이 이미지, 색, 핵심 단어를 사용하여 재미있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기억하는 21세기형 사고 기법이다. 그러니까 글로써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미지, 그림, 아까 보면 가운데 핵심 주제가 있고 거기에 가지를 쳐서 또 다른 주제들이 있고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훨씬 시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얘기고요. 발산적 사고 기법이라는 거는 어떤 핵심 주제에서 이걸 발산시켜서 연관된 부수적인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전내적 사고 기법이라는 거는 단어도 사용하고 이미지와 색도 함께 사용하니까 자내, 우내 모두 활용하는 사고 기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도가 다양한 사고 기법. 아까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사고 기법이다 라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처럼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 뭔지 아직 안 배웠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마인드맵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즉 눈에 확 들어오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 형태를 기억하게 되므로 언어적 형태 기억보다 더 효과적이다.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시각화를 통해 사고 능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최종 목적을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면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점은 강도 높은 시각적 자극이 지속되면 중독 현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점은 좀 잘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한데 너무 마인드맵에만 매달릴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마인드맵의 목적과 활용 효과입니다. 목적, 학습과 암기. 활용 효과는 학습 효과 향상, 암기력과 기억력 향상이고 자료 요약 및 정리, 일목요연하게 자료 정리하고 정체 맥락에 이해하는 데 용이하다. 아이디어 회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 회의 결과의 공유가 용이하다. 창의적 문제 해결은 창의적 사고력 향상, 확산적 사고력 개발. 프로젝트 기획은 프로젝트의 목적과 세부 진행 사항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의사소통은 일목요연한 내용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좀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